겨울의 찬바람이 칼날처럼 얼굴을 스쳐 지나갑니다. 하지만 이춘매 스님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7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등 굽은 몸을 이끌고 은행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꽤나 경쾌했죠. 오늘따라 왠지 가슴이 설렜습니다. 오랜만에 꺼내본 낡은 통장이 주머니 속에서 따뜻하게 느껴졌으니까요. 은행 건물이 보이자 이춘매는 잠시 멈춰서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당뇨로 인해 시력이 많이 흐려진 탓에 건물의 윤곽이 조금 흐릿하게 보였어요. 안경을 꺼내 쓰자 조금은 선명해졌습니다. 은행 앞 벤치에 한 사람이 웅크리고 앉아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낡은 점퍼를 껴입고 있는 노숙자였습니다. 저 사람 추위에 얼마나 고생이 많을까. 이춘매는 들고 있던 치킨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점심으로 먹으려고 했던 치킨이었죠. 잠시 생각한 후 그는 결심한 듯 벤치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니 노숙자의 얼굴이 보였어요. 세월의 풍파에 깊게 패인 주름, 그리고 지친 눈빛. 이름표가 달린 낡은 작업복에는 최강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추운데 이거라도 드세요. 이춘매는 조용히 치킨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최강수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어요. 처음에는 경계하는 눈빛이었지만 이춘매의 따뜻한 미소를 보자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을 더듬는 최강수의 목소리는 오랫동안 사람과 대화하지 않은 듯 어색했어요. 이춘매는 봉투를 건네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함께 앉았죠. 혼자 드시기 적적하실 테니 조금만 같이 있어도 괜찮을까요? 최강수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춘매는 조용히 치킨 한 조각을 들어 최강수에게 권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치킨을 나눠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이춘매는 몸을 일으켜 최강수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내밀었죠. 추운 겨울 몸도 마음도 따뜻해지길. 최강수는 잠시 주저하다가 조심스럽게 이춘매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춘매는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를 시작했어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던 사람에게 누군가 이렇게 다가온 것이 얼마만인지 최강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순간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은행 유리문이 요란하게 열리며 누군가 성큼성큼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죠.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다른 데 가시죠. 이춘매는 고개를 들어 소리의 주인공을 바라보았습니다. 칼같이 다려진 정장을 입은 40대 남성이 불편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가슴에 달린 명찰에는 지점장 박성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직원이 서 있었죠. 이춘매는 무엇인가 말하려 했지만 박성훈은 이미 최강수의 팔을 잡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이런 분이 여기 계시면 고객들이 불편해 하신다니까요. 얼른 가세요. 최강수는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춘매도 함께 일어섰어요. 그의 얼굴에는 어떤 분노나 원망의 기색도 없었습니다. 단지 조용한 슬픔만이 깃들어 있었죠. 죄송합니다. 이제 가겠습니다. 이춘매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최강수에게 마지막으로 미소를 건넨 후 이춘매는 고개를 숙이고 은행 안으로 들어섰어요. 박성훈과 여직원은 서로 눈짓을 교환하며 비웃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춘매가 단지 허름한 스님 복장을 한 평범한 노인일 뿐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춘매의 낡은 주머니 속에 어떤 통장이 들어있는지, 그리고 그 통장이 품고 있는 숫자들이 얼마나 큰지를. 은행 내부는 형광등 빛에 반사된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습니다. 이춘매는 조심스럽게 입구를 통과하며 밝은 불빛에 눈을 깜빡였어요. 당뇨로 인해 눈이 밝은 빛에 더 민감해진 탓입니다.
손에는 오래된 염주가 감겨 있었고 낡은 가방에서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번호표를 뽑으세요. 안내 데스크에 있던 직원이 기계적으로 말했습니다. 이춘매는 고개를 끄덕이며 번호표 기계 앞으로 다가갔어요. 시력이 좋지 않아 버튼을 찾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뒤에서 기다리던 젊은 남성이 짜증스러운 한숨을 내쉬었죠. 할머니, 좀 빨리빨리 합시다. 다들 바쁜 사람들이에요. 이춘매는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겨우 번호표를 뽑고 대기석으로 향했어요. 71번. 현재 응대 중인 번호는 58번이었습니다. 꽤 오래 기다려야 할 것 같았죠. 이춘매는 조용히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한 명, 두 명 고객들이 용무를 마치고 나갔습니다. 이춘매의 차례가 점점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때 옆자리에 앉은 젊은 여성이 이춘매를 힐끗 쳐다보더니 자리를 옮겼습니다. 마치 냄새라도 난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이춘매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그 시선이 가슴에 작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71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마침내 이춘매의 번호가 호명되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3번 창구로 향했어요. 창구에는 아까 밖에서 봤던 젊은 여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명찰에는 김민주라고 적혀 있었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김민주의 목소리는 형식적이었습니다. 눈은 이춘매를 바라보는 대신 컴퓨터 화면만 응시하고 있었죠. 이춘매는 가방에서 오래된 통장을 꺼내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잔고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김민주는 통장을 받아들며 피식 웃었어요. 통장의 표지는 색이 바래고 모서리는 달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거래 일자는 20년도 더 전이었죠. 김민주는 눈살을 찌푸리며 통장을 펼쳤습니다. 이런 오래된 통장은 이제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인터넷 뱅킹이나 스마트폰 뱅킹을 이용하시는 게 어떨까요? 이춘매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이 통장이 편해서요. 그냥 잔고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김민주는 한숨을 내쉬며 계좌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했어요. 그러고는 형식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생년월일 말씀해 주시겠어요? 1955년 4월 8일입니다. 김민주는 건성으로 정보를 확인한 뒤 마지못해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이 커지더니 입이 약간 벌어졌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잠시만요. 김민주는 화면을 다시 확인하고 또 다시 확인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됐다고 생각했는지 여러 번 계좌 정보를 새로 고침했어요. 하지만 화면에 표시된 숫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저기 지점장님. 김민주가 갑자기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박성훈이 사무실에서 나와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어요. 왜 그러나? 박성훈의 목소리는 짜증스러웠습니다. 김민주는 화면을 가리키며 놀란 눈으로 말했어요. 이 계좌 확인 좀 해주세요. 박성훈은 귀찮은 표정으로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눈빛이 달라지고 숨이 빨라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이춘매를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했죠. 스님, 죄송합니다만 이 계좌가 맞으신가요? 박성훈의 목소리가 갑자기 공손해졌습니다. 이춘매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 통장입니다. 잔고를 알려주시겠어요? 박성훈과 김민주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은행 내부의 다른 직원들도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감지하고 슬며시 3번 창구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현재 잔고는 박성훈이 입을 열었지만 숫자를 말하기가 어려운 듯 했습니다. 그는 목을 가다듬고 다시 말을 이었어요. 200억 5천만 원입니다. 이춘매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도
기쁨도 없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실을 다시 확인받은 것처럼 말이죠. 감사합니다. 이제 이 돈을 모두 찾고 싶습니다. 박성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200억 원이 넘는 현금을 한 번에 인출하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그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스님, 그렇게 큰 금액은 바로 찾으실 수 없습니다. 사전 예약이 필요하고 본점과의 협의도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춘매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이해와 함께 묘한 결의가 깃들어 있었어요. 그렇다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은행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까까지 이춘매를 무시하던 직원들이 이제는 그를 주목하고 있었어요. 박성우는 이춘매를 VIP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김민주는 급히 차를 준비하러 달려갔죠. 이제 모든 이의 시선이 이 평범해 보이던 노스님에게 쏠리고 있었습니다. VIP 상담실은 은행의 일반 객장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천장에서 내려온 샹들리에가 화려하게 빛났고 진한 원목 가구들이 품격을 더했죠. 이춘매는 푹신한 가죽 소파에 앉았습니다. 너무 푹신해서 허리가 좋지 않은 노인에게는 오히려 불편한 소파였어요. 커피 드릴까요? 아니면 차가 좋으신가요? 김민주가 갑자기 친절해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까 은행 앞에서 이춘매를 무시했던 그 여직원이 맞나 싶을 정도로 태도가 달라져 있었어요. 물만 주시면 됩니다. 이춘매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김민주는 재빨리 생수를 가져왔고 박성우는 컴퓨터를 들여다보며 계좌 정보를 세세히 확인하고 있었어요. 스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큰 금액을 오랫동안 한 계좌에 보관하셨군요. 박성훈이 아첨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춘매는 대답하지 않고 물잔만 바라보았어요. 물 위에 비친 자신의 얼굴, 그 주름진 눈가에 깃든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스님을 알아보지 못해 죄송합니다. 우리 은행의 귀중한 고객이셨군요. 박성훈이 계속해서 말을 이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200억이라는 숫자 앞에서 공손함을 가장하고 있을 뿐이었죠. 김대리, 본점에 연락해. VIP 담당 부지점장님께 지금 바로 내려와 달라고 해. 박성훈이 김민주에게 지시했습니다. 김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둘러 전화기를 들었어요. 이춘매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은행 앞 벤치에 앉아있던 최강수의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어요. 어디로 갔을까? 오늘 밤은 어디서 잘까? 이춘매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스님, 실례지만 어떻게 이런 큰 금액을? 박성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호기심과 탐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춘매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박성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평온했지만 그 안에 담긴 깊이는 누구도 가늠할 수 없었어요. 아까는 제가 노숙자와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게 못마땅하셨는데 지금은 제 돈이 궁금하신가 봅니다. 이춘매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꾸짖음에 박성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닙니다. 그저 고객님의 자산 관리를 더 잘 도와드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박성훈이 변명했지만 이춘매의 시선을 피할 수 없었어요. 객장에서는 직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할머니가 200억 대박이래. 스님인데 어떻게 그런 돈이.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일부 고객들도 의아한 눈빛으로 VIP 룸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여기 물도 있고 간단한 다가도 준비했습니다. 본점에서 서지훈 부지점장님이 곧 도착하실 거예요. 김민주가 과일 접시와 고급 과자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춘매는 감사하다는 말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저 물잔을 조용히 들어 한 모금 마셨을 뿐입니다. 시간이 흘러 1시간쯤 지났을까 VIP 룸의 문이 열리고 정장을 차려입은
40대 중반의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명찰에는 서지훈 부지점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스님, 먼 길 오셨습니다. 본점에서 급히 달려왔습니다. 서지훈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는 박성훈과 김민주와는 달리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어요. 스님께서 큰 금액을 인출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저희가 도울 일은 없으신지요? 서지훈이 이춘매 앞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이춘매는 서지훈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다른 직원들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어요. 진정한 관심과 존중이 느껴졌죠. 나는 이 돈을 모두 기부하려고 합니다. 이춘매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기부요? 200억을 모두요? 박성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이춘매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상에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아픈 아이들, 집 없는 노인들, 공부하고 싶어도 못하는 학생들. 이춘매의 목소리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지훈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고귀한 뜻이십니다. 저희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춘매는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복지재단과 병원, 학교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이곳들에 나누어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춘매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어갔습니다. 은행 앞에 있던 노숙자 최강수 씨, 그분에게도 3억을 주고 싶습니다. 박성훈과 김민주의 눈이 커졌습니다. 노숙자에게 3억이라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서지훈은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절차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런 큰 금액의 경우 세금 문제와 법적 절차가 복잡합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이춘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이때 박성훈이 끼어들었습니다. 스님, 그렇게 많은 돈을 한꺼번에 기부하시는 것보다 저희 은행의 VIP 자산관리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게 어떨까요? 수익률도 좋고. 이춘매는 박성훈을 향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왔는지 아시나요? 당신이 그 노숙자를 대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돈으로만 판단하는 세상, 그것이 바로 내가 떠나고 싶은 세상입니다. 박성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춘매의 말은 그의 가슴을 찔렀어요. 서지훈은 이춘매를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스님의 뜻을 존중합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VIP 상담실의 분위기는 점점 긴장감으로 가득 차고 있었습니다. 박성훈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고 김민주는 불안한 듯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렸어요. 오직 서지훈만이 차분한 모습으로 이춘매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스님, 이렇게 큰 금액을 기부하시려면 몇 가지 서류 작업이 필요합니다. 서지훈이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먼저 기부 의향서와 인감 증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각 기관별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한 절차도 밟아야 합니다. 이춘매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낡은 통장은 이제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니라 무거운 역사를 담은 유물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서지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 계좌가 20년 넘게 거래가 없었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큰 금액으로 불어났는지, 초기 입금액이 상당했나요? 이춘매의 눈빛이 잠시 아련해졌습니다. 그는 통장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어요. 로또였습니다. 1등에 당첨됐지요. 방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이런 대답을 예상하지 못했어요. 로또 1등.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꾸는 인생 역전의 순간이었습니다. 15년 전 아들과 함께 산 로또 티켓이었어요. 당첨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는 작은 건물 하나 사서
조용히 살자고 약속했죠. 이춘매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였어요. 이춘매의 이야기가 이어지자 모두가 숨죽여 듣고 있었습니다. 박성훈조차 자신의 이기심을 잠시 잊은 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아들이 갑자기 복통을 호소했습니다. 병원에 갔지만 의사들은 단순 체증이라며 가벼운 약만 처방했죠. 하지만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어요. 이춘매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습니다. 결국 맹장이 터져 폐혈증으로 발전했고 아들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서지훈의 눈빛이 슬픔으로 물들었습니다. 김민주는 낮게 한숨을 내쉬었고 박성훈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이후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무의미해졌습니다. 당첨금은 통장에 그대로 두고 나는 출가했지요. 물질에 대한 욕심을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이춘매가 계속해서 말했어요. 하지만 이 통장만은 버릴 수 없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꿈꾸었던 미래가 담긴 통장이니까요. 서지훈은 무거운 침묵 속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스님의 결정이 더욱 존경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때 상담실 문이 열리고 은행 본점에서 온 감사팀 직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서지훈에게 다가가 귓속말로 무언가를 전했어요. 박 지점장님, 잠시 나와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감사팀장이 말했습니다. 박성훈은 불안한 표정으로 자리를 떠났어요. 김민주도 함께 불려나갔습니다. 이춘매와 서지훈만 남은 상담실은 묘한 고요함에 휩싸였습니다. 서지훈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어요. 스님, 정말 이 모든 돈을 기부하실 생각이신가요? 조금이라도 스님께서 사용하실 부분을 남겨두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이춘매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미소는 평온했지만 동시에 깊은 슬픔을 담고 있었어요. 나에게는 이미 충분합니다. 절에서의 생활은 소박하고 필요한 것도 많지 않지요. 이 돈이 세상에 더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게 하고 싶습니다. 서지훈은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상담실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박성훈의 높아진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이건 완전히 오해입니다. 이춘매와 서지훈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잠시 후 상담실 문이 열리고 감사팀장이 들어왔어요. 서 부지점장님, 박 지점장에 대한 고객 차별 대우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CCTV 확인 결과 오늘 오전 은행 앞에서 노숙자와 스님을 부당하게 대우한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서지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이춘매를 바라보았어요. 이춘매는 담담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스님께서 신고하신 건가요? 서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춘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감사팀장이 설명했습니다. 다른 고객이 목격하고 신고하셨습니다. 은행 앞 CCTV에도 모든 상황이 녹화되어 있고요. 본점에서는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춘매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금방이라도 눈이 내릴 것 같은 회색빛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공정하게 돌아가는 법이지. 서류 작업은 내일 다시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감사팀장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다른 문제로 인해 분위기가 좋지 않으니까요. 스님께서도 편안히 쉬셨다가 내일 다시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춘매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지훈이 그를 문까지 배웅했어요. 내일 뵙겠습니다, 스님.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춘매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는 법이지요. 내일 뵙겠습니다. 그는 조용히 은행을 나섰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따뜻했어요. 은행 앞 벤치에는 여전히 최강수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이춘매는 그를 찾아 길을 나섰습니다. 저녁이 찾아오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춘매는 최강수를 찾아 여러 곳을 돌아다녔어요. 공원 벤치, 지하철역 입구, 24시간 편의점 앞. 하지만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추위가 점점 심해지고 있었죠. 이런 날씨에 어디서 밤을 보내려는 걸까? 이춘매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당뇨로 인해 시력이 좋지 않은 그에게 밤의 도시는 더욱 흐릿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최강수에게 꼭 전해야 할 이야기가 있었으니까요. 결국 이춘매는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작은 사찰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행복선원이라는 이름의 이 사찰은 그가 출가 후 머물던 곳이었죠. 오랜만에 찾아온 사찰의 문을 열자 익숙한 향냄새가 그를 반겼어요. 스님, 오늘은 왜 이렇게 늦게 돌아오셨습니까? 젊은 스님 주역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춘매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할 일이 있어서요. 잠시 방에 들어가 쉬겠습니다. 좁은 방으로 들어선 이춘매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사진첩을 펼치자 젊은 시절의 그와 아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두 사람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했던 그 시절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죠. 성민아, 오늘 엄마가 큰일을 했단다. 이춘매는 아들의 사진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사진 위로 떨어졌어요. 아들 성민은 28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로또에 당첨된 직후였죠. 그들에게 찾아온 기쁨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방 안의 조용함 속에서 이춘매는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아들을 잃고 난 후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 성민의 꿈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죠. 엄마와 함께 작은 건물 하나 사서 1층은 무료 급식소로 내놓고 2층에서 엄마와 함께 살고 싶다. 세상에 좋은 일 하면서 살고 싶다. 그 글을 읽은 이춘매는 결심했습니다. 아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출가하여 스님이 됐고 로또 당첨금은 그대로 통장에 두었습니다. 언젠가 아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기 위해서였죠. 이춘매의 회상이 깊어질 무렵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스님, 손님이 오셨습니다. 주역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춘매는 얼른 눈물을 닦고 대답했습니다.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방문이 열리고 서지훈이 고개를 숙이며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어요. 스님, 이렇게 늦게 찾아와 죄송합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이춘매는 서지훈을 맞이하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렇게 급한 일이 있으신가요? 서지훈은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내며 설명했어요. 오늘 있었던 일을 본점에 보고했더니 감사팀에서 철저히 조사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스님의 계좌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춘매는 의아한 표정으로 서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지훈은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스님께서 20년 전 입금하신 로또 당첨금은 원래 40억이었습니다. 하지만 특이하게도 이 계좌에는 복리이자 특별 약정이 설정되어 있었어요. 당시 은행장의 특별 승인으로 이루어진 극히 이례적인 케이스였습니다. 이춘매의 눈이 커졌습니다. 특별 약정이라니요? 나는 그런 것을 신청한 기억이 없습니다. 서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스님께서 신청하신 게 아니라 당시 은행장이 직접 승인한 것이었어요. 그는 서류 하나를 이춘매에게 건넸습니다. 거기에는 20년 전 날짜와 함께 당시 은행장의 서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서명 옆에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춘매님께 마이너스 성민이를 기억합니다.
그 아이가 제 수술을 담당했던 의사의 실수로 목숨을 잃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의사는 제 동생입니다. 이것이 보상이 될 수는 없지만 작은 속죄의 마음으로 이 특별 약정을 승인합니다. 부디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이춘매의 손이 떨렸습니다. 20년 동안 그는 아들을 잃은 슬픔에 잠겨 세상과 단절하며 살았어요.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가슴 깊은 곳에는 항상 해소되지 않은 분노와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년이 지나 그 의사의 형이었던 은행장의 속죄를 마주하게 된 것이었죠. 그 은행장님은 지금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춘매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지우는 무거운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이 약정이 지켜지도록 지시를 남기셨다고 해요. 이춘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그를 짓눌러온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해방감의 눈물이었어요. 그런데 스님, 더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서지훈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은행 앞에서 스님과 함께 있던 노숙자 최강수 씨를 찾았습니다. 이춘매의 눈이 희망으로 빛났습니다. 정말입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서지훈은 미소를 지었어요. 지금 밖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모시고 들어와도 될까요? 이춘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지훈이 문을 열자 최강수가 어색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그는 여전히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조금 깨끗해진 상태였습니다. 들어오세요. 이춘매가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최강수는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섰어요. 아까는 제가 갑자기 도망쳐서 죄송합니다. 최강수가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은행 사람들이 저를 쫓아내서 기분이 안 좋았거든요. 이춘매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습니다. 이제 다 지나간 일입니다. 최강수와 이춘매, 그리고 서지훈. 세 사람은 그렇게 작은 방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이들에게 펼쳐질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어요. 행복선언의 작은 방 안에서 세 사람의 대화는 깊어져 갔습니다. 이춘매는 최강수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로또 당첨, 아들의 죽음, 그리고 출가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담담하게 풀어냈습니다. 최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어요. 그의 눈에는 공감과 존경의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저도 과거에는 평범한 삶이 있었습니다. 최강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가족을 부양했죠. 하지만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한 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회사에서는 보상금 대신 해고 통지서를 주었고 빚은 쌓여갔습니다. 이춘매는 그의 손을 조용히 잡아주었어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따뜻한 손길은 최강수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시작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서지훈이 말했어요. 스님께서 최강수님을 위해 따로 준비하신 돈이 있으십니다. 최강수는 놀란 눈으로 이춘매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춘매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게는 필요 없는 돈입니다. 당신이 새 삶을 시작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최강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세 사람 사이에 따뜻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주역 스님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이춘매 스님, 은행에서 사람들이 더 왔습니다. 지점장이라는 분도 오셨네요. 이춘매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서지훈도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나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시 후 서지훈이 돌아왔어요. 그의 뒤로는 박성훈과 김민주, 그리고 몇몇 은행 직원들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박성훈의 얼굴은 창백했고 김민주는 눈이 붉어 보였어요. 두 사람 모두 평소의 의기양양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스님, 박성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찾아와 정말 죄송합니다. 이춘매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괜찮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박성훈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갑자기 이춘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모두가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어요. 스님, 진심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박성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스님과 최강수님을 무례하게 대했습니다. 사람을 돈과 외모로 판단한 제 오만을 깊이 반성합니다. 김민주도 한 걸음 앞으로 나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저도 정말 죄송합니다. 고객을 차별하고 특히 연세 드신 분을 무시했던 제 태도, 용서받기 어려운 일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춘매는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나 원망이 아닌 깊은 이해와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일어나세요. 이춘매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무릎을 꿇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박성훈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팀 조사 결과 제가 고객 차별 대우로 중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벌은 제 자신의 부끄러움입니다. 박성훈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스님 같은 분을 제가 어떻게... 이춘매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박성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배우는 것이지요. 이춘매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부끄러움, 그것이 바로 성장의 시작입니다. 박성훈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감사의 빛이 어려 있었어요. 스님, 저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이춘매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미 용서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사람을 같은 마음으로 대하면 됩니다. 방 안의 공기가 한결 가벼워지는 듯 했어요. 김민주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고 다른 직원들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스님, 서지훈이 말했어요. 내일 오전 10시에 본점에서 모든 서류 절차를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기부금 전달과 최강수님에 대한 지원도 함께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춘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박성훈과 은행 직원들이 떠난 후 방 안에는 다시 이춘매와 최강수 그리고 서지훈만 남았어요. 창밖으로는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스님. 최강수가 경외의 눈빛으로 말했어요. 저였다면 절대 용서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춘매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원망과 분노는 결국 자신만 괴롭게 하니까요. 서지훈은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이춘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제 왜 이춘매가 그토록 평온한 눈빛을 지니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아들을 잃은 슬픔, 로또 당첨의 기쁨, 세속적 욕망의 포기. 이 모든 것을 겪으며 이춘매는 진정한 지혜를 얻었던 것입니다. 이제 쉬셔야겠습니다. 서지훈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내일은 중요한 날이 될 테니까요. 이춘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강수 씨도 오늘 여기서 주무시지요. 주역 스님에게 부탁해서 방을 하나 마련하겠습니다. 최강수는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서지훈은 내일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이춘매는 다시 혼자 남겨졌어요. 그는 벽에 걸린 아들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성민아, 내일 내 꿈이 이루어진단다. 엄마가 대신 해줄게. 그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이제 슬픔이 아닌 오랜 여정을 마치는 평온함의 표현이었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새로운 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햇살이 행복선언의 창문을 통해 부드럽게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이춘매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새벽 예불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어제와는 다른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에게 특별한 날이었으니까요. 스님, 준비되셨습니까? 주역이 방문을 두드리며 물었습니다. 이춘매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들어오세요. 주역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뒤로 최강수가 따라 들어왔어요. 어제와는 달리 최강수는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주역이 절의 옷을 빌려준 것 같았어요. 잘 주무셨습니까? 이춘매가 최강수에게 물었습니다. 최강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오랜만에 따뜻한 방에서 잤더니 꿈도 좋은 걸 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춘매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간단한 아침 공양을 함께 했어요. 밥을 먹으며 이춘매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은행에 가서 모든 절차를 마무리 지을 겁니다. 당신에게 약속한 돈도 전달될 거고요. 최강수는 밥그릇을 내려놓고 망설이며 입을 열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만, 저 그렇게 큰 돈을 받아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이춘매는 그의 말을 부드럽게 끊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돈으로 측정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새 삶을 시작할 자격이 있어요. 그 돈은 단지 도구일 뿐입니다. 최강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서지훈이 약속한 대로 구시 정각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두 사람을 맞이했어요. 준비되셨습니까? 본점에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이춘매는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도시의 모습은 항상 바쁘고 분주했지만 오늘따라 모든 것이 평화롭게 느껴졌습니다. 은행 본점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뉴스가 빠르게 퍼진 모양이었어요. 200억 스님이라는 소문이 이미 은행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넓은 회의실로 안내된 이춘매와 최강수는 긴 테이블 앞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반대편에는 은행장을 비롯한 고위 임원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은 진지했고 존경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스님, 먼저 어제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은행장이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저희 은행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이춘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시작을 위해 모였으니 그 일은 잊으시지요. 은행장은 고마워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서류 더미를 이춘매 앞으로 밀었습니다. 여기 스님께서 요청하신 기부 절차를 위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총 17개 기관에 나누어 기부될 예정이고 각 기관별로 스님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이춘매는 천천히 서류를 살펴보았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병원, 노인 복지시설, 청소년 장학재단. 그가 선택한 기관들이었어요. 그는 하나하나 정성껏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최강수님을 위한 신탁 계약서입니다. 서지훈이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어요. 3억 원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특별 계좌를 마련했습니다. 최강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이렇게 급격히 바뀔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었어요. 모든 서명이 끝난 후 은행장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스님, 이렇게 큰 금액을 모두 기부하시는 이유가 있으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물론 답변하기 불편하시다면 괜찮습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이춘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진정한 궁금증이 담겨 있었어요. 어떻게 한 사람이 200억 원이라는 거액을 그저 내놓을 수 있는지 그 마음을 이해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춘매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나는 부자가 되고 싶었던 게 아니요. 살아남으려고 했을 뿐이요. 이 숫자들은 내가 포기하지 않고 견딘 시간의 무게요.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회의실 안의 모든 이들에게 깊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 말에는 어떤 원망도 어떤 자랑도 없었어요. 단지 살아낸 시간에 대한 조용한 존중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을 잃고 나서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남긴 꿈 때문에 버티기로 했지요. 그 아이는 우리가 가진 돈으로 세상에 좋은 일을 하고 싶어 했으니까요. 이춘매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어요. 이 돈은 원래 내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불어난 것일 뿐이지요. 이제 제자리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필요한 곳에, 아픈 사람들에게, 꿈을 꾸는 아이들에게. 회의실 안에 깊은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은행장을 포함한 모든 임원들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들은 평생 돈을 다루는 일을 해왔지만 이춘매처럼 돈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는 사람은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제 아들이 꿈꾸던 세상은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는 세상이었습니다.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마음이 따뜻한지 차가운지가 중요한 세상 말입니다. 이춘매의 말이 끝나자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진정한 존경의 표현이었어요.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의 첫눈이었어요. 이춘매는 창밖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그는 마침내 아들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은행 본점의 대회의실에는 무거운 공기가 감돌고 있었어요. 긴 테이블 양쪽으로 감사팀 직원들과 은행 고위 임원들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중앙에는 두꺼운 파일이 놓여 있었죠. 그 표지에는 고객 차별 응대 사건 조사 보고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이춘매 고객 차별 응대 사건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최윤석이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어요. 그의 표정은 엄격했고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모든 직원들의 시선이 최윤석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특히 회의실 구석에 앉아 있는 박성훈과 김민주는 긴장된 표정으로 손을 꼭 쥐고 있었어요. 우리 은행은 모든 고객은 평등하다는 원칙 아래 운영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그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안타까운 사례였습니다. 최윤석이 서류를 펼치며 말을 이었어요. 조사 결과 고객 차별 응대, 고령 고객 무시, 은행 앞 공간에서의 부적절한 개입 등 총 7개 항목의 위반 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일부 임원들은 불편한 기색으로 자리를 바꿔 앉았어요. 특히 박성훈 지점장은 이춘매 고객과 노숙자 최강수 씨를 공개적으로 무시하고 차별했으며 김민주 대리는 이를 방조하고 동조했습니다. 최윤석의 목소리가 더욱 엄격해졌어요. 박성훈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어요. 김민주는 눈물을 참으며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것이 단순한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우리 은행 문화의 단면을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최윤석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고객의 외모나 계좌 잔고로 사람을 판단하는 문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반성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입니다. 은행장 김재현이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 사건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철저한 반성과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어요.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박성훈 지점장은 직위 해제 및 6개월간의 급여 30% 삭감, 그리고 지방 소형 지점으로의 발령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최윤석이 발표했어요. 김민주 대리는 3개월간의 급여 20% 삭감과 함께 고객 응대 재교육을 받게 됩니다. 박성훈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반박이나 불만이 아닌 진정한 반성의 기색이 역력했어요. 김민주도 눈물을 참으며 수긍했습니다. 더불어 모든 지점에
고객 존중 캠페인을 실시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고령 고객 응대 교육을 의무화하겠습니다. 최윤석이 말을 마쳤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박성우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이미 발령장이 놓여 있었어요. 전남 고흥지점 창구 책임자라는 직함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점장에서 창구 책임자로, 서울에서 전남 고흥으로. 큰 강등이었지만 그는 이것이 자신이 받아야 할 마땅한 처벌이라고 생각했어요. 박성우는 책상 서랍을 정리하다가 한 장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낯선 봉투였어요.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안에는 간결한 글씨로 쓰인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박성우님에게 사람의 가치는 돈이나 지위가 아닌 마음의 깊이에 있습니다. 당신이 겪는 어려움이 더 깊은 지혜를 얻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춘매 드림. 박성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을 차별했던 사람에게 위로의 편지를 보내다니. 이춘매의 넓은 마음에 그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같은 시간 서울 외곽의 한 작은 건물 앞에 이춘매와 최강수가 서 있었습니다. 3층짜리 낡은 건물이었지만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여기가 제가 말씀드렸던 건물입니다. 최강수가 설명했어요. 1층은 무료 급식소로, 2층은 노숙자들을 위한 쉼터로, 3층은 작은 도서관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춘매는 미소를 지으며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것은 아들 성민이 꿈꾸던 바로 그 모습이었어요. 좋은 생각입니다. 성민이도 분명 좋아할 거예요. 이춘매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두 사람은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조금 낡았지만 충분히 사용할 만했어요. 이춘매는 창가에 서서 햇빛을 느꼈습니다. 따스한 광선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어요. 우리가 이 건물에 이름을 붙인다면 성민의 꿈터라고 하면 어떨까요? 최강수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이춘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좋은 이름입니다. 며칠 후 서지훈이 성민의 꿈터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이제 본점의 사회공헌팀장으로 발령받아 은행의 기부 활동을 총괄하게 되었어요. 스님, 이곳이 정말 따뜻한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서지훈이 건물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은행에서도 이런 의미 있는 프로젝트에 정기적으로 후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춘매는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어요. 박성훈 씨는 어떻게 지내나요? 서지훈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방으로 발령받았지만 그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고령 고객들을 위한 특별 창구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고 해요. 이춘매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가치가 아닐까요?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고 다시 가을이 왔습니다. 성민의 꿈터는 지역사회의 중요한 공간으로 자리 잡았어요. 매일 100명이 넘는 노인들이 무료 급식을 받았고 노숙자들은 안전한 잠자리를 제공받았습니다. 작은 도서관은 지역 아이들의 꿈터가 되었죠. 이춘매는 이제 이곳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스님이었지만 절보다는 이곳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사람들을 돕고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때로는 그저 조용히 경청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이춘매는 도서관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나무들 사이로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이춘매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가 은행에 남긴 것은 200억보다 더 묵직한 존엄의 흔적이었습니다. 돈의 가치가 아닌 사람의 가치를 일깨우는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그 메시지는 이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춘매는 아들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성민아, 우리 꿈을 이루었단다. 그의 얼굴에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춘매가 걸어온 길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 길의 끝에는 아름다운 풍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피어난 따뜻한 연민과 존중. 그것이야말로 이춘매가 이 세상에 남긴 진정한 유산이었습니다.